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오늘은요, 고구려 7대 7번째 왕이 된 차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차대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었을까요, 차대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놀라운 업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차대왕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죽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서기 146년입니다. 태조왕이 수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난 너무 늙었어. 그래서 모든 일에 권태를 느껴. 네가 안으로는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총괄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직의 공로가 있었어.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바람을 채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이 돼. 이래 가지고 태조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나 가지고 태조대왕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조왕이 양이를 한 겁니다. 이 차대왕 수성한테. 이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었고요, 태조대왕의 친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친동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친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대왕의 성품을 좀 보면 그는 용감하고 굳세며 위엄이 있었다. 완전히 그냥 고구려 상남자, 무인 기질이 그냥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한 마음이 적었다. 인자함이 없었어. 이게 좀 이제 허점인 거죠. 인자한 마음이 없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76세 태조 왕의 친동생인 수성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고구려 최초로 양위를 받아가지고 최초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양위를 해줄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주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차대왕이 왕이 된 거죠. 자, 이제 차대왕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모든 권력은 이제 손아귀에 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죠. 서기 147년입니다. 그 이듬해, 양위를 받은 그 이듬해 이 태조왕의 최측근이 있었습니다. 고복장이라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대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이제 관나부의 미유, 그 다음에 환나부의 어지류, 비루나부의 양신, 이런 애들이 이제 옛날부터 왕자 시기 때부터 이제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태조왕이 가지치기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통치를 하면 되잖아. 근데 놀라운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이듬해인 서기 148년에 차대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태조왕의 맏아들인 막근을 죽여버립니다. 와, 아니 지금 태조왕이 생존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친동생한테 양위를 해줬어. 근데 굳이 이 기록처럼 차대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태조왕의 맏아들을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무지 좀 말이 안 되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태조왕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장성한. 만약에 이제 차대왕한테도 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혹여 이 태조왕의 아들을 이제 보위를 올리겠다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까봐 아마도 이 차대왕의 그 측근들이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대왕이 죽일 이유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친형이잖아. 친형이 생존해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왕 노릇을 하다가 차대왕이 서기 165년에 이제 태조왕이 이제 별궁에서 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죽은 거죠. 근데 그해 10월에 연나부 명림답부라는 애가 차대왕을 죽여버립니다. 와, 신하가 왕을 죽인 거야.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 명림답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백고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차대왕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대왕이 놀라운 업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였을까요? 왕자 시기 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왕자 시기 때 이 고구려 주변 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구려 서쪽에는 이제 후한에 이제 북방 군현들이 있었죠. 제일 북쪽에는 현도군, 그 남쪽으로 요동군, 그 남쪽으로 낙랑군이 있었는데 낙랑군은 배제하고 큰 군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랑군은 일단 요동군하고 현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생각할 때는 이 후한에 어떤 군현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언제 전쟁이 터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현도군의 북쪽에 누가 있었냐? 이제 부여가 멸망을 하고 그 잔당들이 세운 위구태 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구태 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동군 태수는 누구였을까요? 자치통감에 따르면요, 서기 97년도에 이제 선비족들이 아마 요서군 지역을 계속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동태수 제3, 그 당시 요동태수가 제3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제3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패전을 합니다. 그 책임으로 이제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어요. 이 요동태수였던 제3이. 이 요동태수 제3의 후임으로 누가 왔냐? 오원태수였던 경기라는 사람이 이제 요동태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경기는요, 가문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후한을 건국할 때 공로가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 가문 사람인 거예요, 경기라는 사람. 그리고 이 경기 자체도 이 흉노족하고 싸움에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동군으로 보냈다. 이건 뭡니까? 선비족과 고구려를 대비코자 보냈던 겁니다. 요동태수로. 아시겠죠? 자, 이제 경기가 요동군 태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동군이 현도군까지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도군 북쪽에 누가 있었다고 하죠? 위구태 부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본 것 같아. 이 경기가 현도군을 시켜서 이 위구태 부여를 이제 아마 손을 보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이 위구태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서기 105년이에요. 105년. 이때 위구태 부여 사신이 와서 호랑이를 바쳤다.
호랑이를 바친 거야, 호랑이. 영물 아니야, 호랑이. 북방에서는. 이 호랑이를 바쳤다는 건 뭔가 요구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다음 문구에 나옵니다. 태조왕이 한나라 요동군의 장수를 보내가지고 6개 현을 약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경기가 요동군 태수로 오자마자 이제 위구태 부여를 손을 봤어. 이거를 견디지 못한 위구태 부여가 고구려한테 구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위구태 부여하고 고구려가 합동으로 제가 볼 때는 현도군을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요동군 쪽, 위구태 부여는 현도군 쪽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요동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태조왕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패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패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고구려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정확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구려가 일단 뭐 도망갔는지 패전에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 거야. 그리고 9월에 경기가 매긴을 격파하였다. 이때 매긴이라고 하면 이제 예맥족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양맥이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예맥족들이 살던 곳인데 이제 고구려가 병합을 했잖아요.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맥인들을 격파했다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위구태 부여군을 지칭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서기 10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한나라하고 고구려가 이제 맞붙어 가지고 일단 1차전은 졌습니다. 근데 이때 장수라고 했는데 이제 태조왕이 장수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수가 과연 그 일개 장수인지 아니면 수성 왕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기록이 정확지가 않아서 일단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위구태 부여와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할 정도면 일개 장수 따위가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때 장수라고 하면 총사령관은 아마도 수성 왕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가 일단 졌어요. 졌는데 이 현도군하고 요동군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간환기에 보면요. 서기 106년 그러니까 105년에 전투가 끝난 그 이듬해 고현, 후성, 요양 이거를 현도군에 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개 현은 요동군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동군 소속의 3개 현을 현도군으로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현도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양측에서 피해가 좀 있었다는 거죠. 1차전.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요. 이 요동태수 경기가 흉노족을 공격하러 갑니다. 서기 109년입니다. 요동태수 경기는 선비족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흉노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중앙조정에서 이제 그 선비족, 그러니까 항복해 왔던 선비족들을 데리고 흉노족을 공격하러 떠납니다. 서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수성 방향으로 떠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태수가 간 거야. 근데 뭐 요동태수 후임이 왔는지 그 여부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태수 자리를 비고 간 건지 아니면 새로운 태수가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는 떠난 거야. 요동군을.
자, 경기가 떠났어. 1차전에 어쨌든 간에 고구려가 일단은 패전했잖아요.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동태수 경기가 떠나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기회죠, 기회. 그래서 서기 111년부터요 118년까지 줄기차게 이제 이 한나라 군현들을 공격을 합니다. 현도군하고 요동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 예맥과 함께 공격을 했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구태 부여도 아마 참전을 해서 계속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경기는 이제 보이질 않고 요동태수 다시 돌아왔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111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태수로 오고 유주자사로 왔던 시기가, 이때 이제 그 유주자사로 누가 왔었냐? 풍안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유주자사에. 그리고 요동태수에는 누가 임명이 됐냐? 경주 지역, 그러니까 남방 쪽에 있었던 그 문인입니다. 문인 출신, 글쟁이에요, 글쟁이. 글쟁이가 요동태수로 옵니다. 채풍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요동태수로. 그리고 현도태수에는 요강이라는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요강이 온 겁니다. 요강. 근데 이 요강이요, 이 요강은 채풍하고 틀리게, 채풍은 글쟁이고 이 요강은 흉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무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요동 속국 도의에는 이제 방분을 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유주자사, 현도태수, 요동태수, 요동 속국 도의까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온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동안 고구려하고 이구태 부여 연합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명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공격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이 고구려하고 연합을 이루고 계속 공격을 했던 위구태 부여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구려는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 주체니까. 그래서 위구태 부여한테 갔다고 봅니다. 뭔가 밀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그 기록이 나와요. 서기 120년입니다. 12월에 부여에서 맏아들 위구태를 보내서 한나라 궁궐에 나와가지고 공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위구태에게 인수와 금채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후한서에 나옵니다. 자, 그동안은 이 위구태 부여가 고구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현도군하고 요동군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입을 딱 닦은 거야. 이제 고구려를 배신한 겁니다. 이때 뭔가를 받았겠지. 위구태 부여가 맨입으로 되겠냐고. 어쨌든 이제는 고구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유주자사 풍안, 현도태수 요강, 그 다음에 요동태수 채풍이 이제 이러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던 겁니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정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해야죠. 그 시기가 서기 121년입니다. 봄에 요동태수 채풍, 현도태수 요강이 군대를 일으켜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기 118년도까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수성 왕자가. 그래서 일단 이 양맥지역 인근 이쪽에 고구려군이 이미 전진 배치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곳을 먼저 친 겁니다.
고구려를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서 치겠냐고.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뭐 군이 움직이면 일단은 국경에 있잖아, 고구려군이 배치가 됐잖아, 전진 배치가. 그러니까 이 정보를 군대가 발동이 됐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성이 꾀를 씁니다. 이 수성 왕자가. 그래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후한 군대가 진격을 하다가 멈춘 거야. 화친을 청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구려하고 이제 고구려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고구려가 나서가지고 화친을 제의하니까 옳다구나지.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도 전쟁을 하고 싶겠냐고. 이 정도 군사력으로는 고구려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격을 멈춥니다.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이제 현도군이 한 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동군이 이제 그쪽 남쪽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양맥이고요. 이 정도에 이제 전진 배치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아마 두 개로 나눠서 하나의 부대는 이제 현도군 쪽으로 가서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후성을 공격을 했다잖아요. 현도군의 후성. 그 다음에 요동군까지 이제 요수현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현도군 쪽으로 간 부대하고 그 다음에 요동군 쪽으로 간 부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현도군하고 요동군을 치고 철수를 한 게 아닙니다. 뒤에, 그러니까 수성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요동태수인 채풍이 가벼이 관리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를 뒤쫓으며 치다가 군이 패몰했다. 이 기록은 삼국지 유지 동의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일단 고구려군이 철수했다가 다시 공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닌 거죠. 철수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계속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삼국사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 121년 유주자사 풍안이 이제 유주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풍안, 유주자사 풍안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요동군에 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예맥의 우두머리를 쳐 죽였다. 이 말은 이제 양맥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양맥 지역. 고구려에 병합됐던.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서는 태조왕이 아우수성을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후한세는 뭐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수성 왕자가 총사령관으로 이번 전쟁을 이끌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기가 나와요. 4월에 뭐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태조왕이 친정을 했다는 거야. 친정할 리가 없지. 그 늙은이가, 싸움도 할 줄 모르는 늙은이가 무슨 친정을 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요, 태조왕이 한 번도 친정을 해서 이 정복 전쟁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태조 대왕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투는요 수성이 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태조왕이 친정을 한 게 아닙니다. 수성이 있었던 거야. 이 지역에 아직 철수를 안 하고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비족하고 같이 요동군의 요대현을 공격을 했다는데 선비족이 아니죠. 선비족이 왜 여기를 공격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이때 그 예맥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맥지역 부근에 있었던 예맥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동군을 이제 요대현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동태수 채풍이 신창에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이때 사망자가 100여 명이었다. 다 죽은 거야. 다 몰살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 요동태수 채풍은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문인이었어요. 글쟁이.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성 왕자가, 현도군은 요강이잖아요, 현도태수는. 그러니까 요강은 싸움을 할 줄 아는 무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 부군보다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이 요동군 쪽을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 덫에 요동군 태수 채풍이 죽어버린 거야. 완전히 그냥 아작난 겁니다. 이때 요동군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후한이 이렇게 고구려한테 패전을 당한 이후에 후유증이 심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요동태수 채풍이 먼저 죽었잖아요. 자, 패전을 했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본 요동 속국도인 방분이라는 애가 이제 패전의 책임을 다 물어야 되잖아. 유주자사 풍한, 현도태수 요강, 뭐 채풍은 죽었으니까. 이제 중앙 조정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동 속국도인 방분이요, 그 거짓으로 위조를 해가지고요, 이 세서를 위조를 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거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현도태수 요강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강이 오자마자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도태수 요강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요동군 내에 있었던 유주자사 풍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어요, 풍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하고의 그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그리고 승리한 고구려는 어떻게 됐을까? 수성 왕자는 서기 121년 11월입니다. 그 해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를 이끈 그 해에 태조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수성으로 하여금 군사와 국정에 대한 일을 통괄하게 하였다. 왕의 모든 권력을 수성 왕자한테 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쟁의 승리가 이만큼 컸다는 겁니다. 태조왕은 싸움을 할 줄 모르고요. 응?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수성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준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후한서는 아주 골 때린 기록이 있어요. 후한서에 서기 121년에 궁이 죽고 태조왕이 죽었대. 그 다음에 태조왕의 아들 수성이 왕위에 올랐대. 후한서는요 엉망인 사서입니다. 물론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고구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엉망입니다. 후한서를 믿으면 안 돼요. 이때 진충이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전에는 궁이 뛰어나고 영리를 했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 태조왕인데 무슨, 이 태조왕 때문에 요강, 현도태수 요강이 태조왕을 칠 수 없었다는 거야. 아, 뭐 이런 얘기. 수성인 거야, 수성. 그 다음에 다음에 수성이 한나라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야. 후한서의 기록입니다. 엉망인 겁니다. 수성이 한나라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수성이. 왜 그러냐면요, 이제 모든 그 왕의 권력을 받았잖아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모든 권력을 받고 수성이 무엇을 했냐면 그 현도군 북쪽에 이구태 부여가 있잖아요. 배반항. 여길 칩니다. 서기 121년 12월이에요. 수성이 마한과 예맥에 1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마한이 왜 나와? 어쨌든 고구려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도성을 공격을 했다는 거야. 포위했다는 거야. 현도성을 포위했다. 이렇다는 건 아마도 수성이 정보로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도성 내에 이 위구태 부여군도 합류해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도성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밀린다는 소식을 듣고 위구태 부여왕이 아들인 위구태를 보내가지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왔대요. 와, 대병이야. 그래서 한나라 병사와 함께 고구려를 이제 수성 군대를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성 군대가 크게 패했답니다. 이게 졌네 또. 그 다음에 이거로 끝이냐? 그 이듬해인 서기 122년에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엔 요동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또 이때도 위구태 부여왕이 병사를 보내서 요동군을 구하고 또 고구려군을 격퇴시켰다는 겁니다. 이 위구태 부여 이거, 이놈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수성이 권력을 받은 이후에 전투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패전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왕자 신분이었을 때는 이제 막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권력을 받으니까 암만 해도 좀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수성이 이제 전투는 이제 중지하고요. 이제 정치를 합니다. 서기 123년에 이제 수성이 전투에서 지고 정치 일선에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수성한테 이제 모든 권력을 줬잖아요, 태조왕이. 근데 견제를 합니다. 패자 목도루라는 사람을 자보로 삼고요, 고복장을 우보로 삼아서 수성과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견제를 한 겁니다. 이제 수성이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왔기 때문에 견제를 한 거야. 권력을 줬으면 믿고 좀 맡겨야 되는데, 참.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수성이 전투는 그만두고 이제 왕위를 넘보게 됩니다. 정치에 돌아왔다는 건 그건 뭡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태조왕이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와의 전쟁에 또 승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왕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기 132년에는 이제 수성의 측근들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태조왕이 늙었는데 아직까지 양보할 뜻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조왕이, 내 형이 비록 늙었으나 맏아들이 있는데 어찌 감히 왕위를 탐내겠나? 그렇지. 맏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수성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친형인 태조왕을 죽일 수도 없고, 거기다가 태조왕한테는 맏아들이란 명분이 있잖아. 다음 보위를 이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속뜻은 자연사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태조왕이 늙었기 때문에 늙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태조왕이 안 죽어. 그래가지고 서기 146년에요. 이제는 측근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수성이 측근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형 태조왕이 늙었는데 죽지를 않아. 그리고 내 나이도 이제 늙었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그 흉계를 꾸몄겠죠. 그래가지고 이해, 그러니까 서기 146년에 이제 양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강제였겠죠. 어쨌든 양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성이 고구려 7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뭐 수성이 뭐 어떠한 뭐 권력 욕심이 있었던,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간에 수성이 태조왕의 양의를 받아서 왕이 됐다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태조왕이 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뭐겠습니까? 이 수성이 왕자 시기에 한나라를 대패시켰잖아요. 이게 이유인 겁니다. 수성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성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성은 무인이었잖아요. 싸움 잘하는. 고구려의 왕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무인 기지를 계속 살려서 한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된 거죠. 참 아쉬웠던, 이 차대왕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무튼 이 차대왕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